사망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응급실로 돌아왔고 아들까지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찾지 마라. 둘 다 이미 죽었다. 나는 아내와 아들이 8년간 사라진 이유를 알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강한 압박 및 협박을 하고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진실을 밝히는 기록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 반이었다. 빗줄기가 병원 응급실 입구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야간 응급팀 근무 14년 차 강민재로서 또 하나의 긴 밤을 맞고 있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봐 왔지만 그날 밤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죽음보다도 충격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정거와 함께 뒷문이 벌컥 열렸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급히 내리면서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했다. 혈압 저하, 의식불명, 흉부 관통상, 전형적인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들이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보인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윤하은, 8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기록된 내 아내였다. 내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받았고 장례식을 치렀으며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죽음이 아닌 삶으로, 기억 속 추억이 아닌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꿈일까? 환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혈압 계속 떨어져요. 수혈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흔들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가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다. 하은이 정말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하은아, 정말 너 맞니?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때 그녀의 목 아래쪽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은색 하프 모양의 작은 펜던트. 내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였다. 두 개의 하프가 합쳐져서 하나의 하트를 이루는 우리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하은을 찾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를 받았을 때의 허탈감,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었을 때의 외로움.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8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내가 혼자서 그리워하며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나에게서 떼어놓았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응급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하은의 의식이 잠시 돌아온 것이다. 희미하게 떠진 눈동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겨우 두 글자를 남겼다. 도망쳐.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나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의 의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관련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습관적으로 사인하려다가 문득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사망자 기록 삭제 요청 승인자. 장해철 의료재단 이사장. 그 한 줄의 글씨가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갔다. 8년 전에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의 사망 기록을 누가 왜 지우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살아서 돌아온 아내를 보고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은이 마지막에 남긴 말, 도망쳐라는 그 말이 단순한 착각이나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다시 죽이려고 한다면, 만약 그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비밀이라면, 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의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의 일부일까? 응급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8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갑자기 돌아왔지만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은의 응급수술은 새벽 6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나는 대기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했다. 화재 현장, 구조대의 필사적인 수색,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한 하은의 시신. 당시에는 화재로 인한 완전 소실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상했다.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 하은은 임신 8개월 상태였다. 우리는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아이방을 준비하고 이름도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 이후 병원 기록에는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과 외상으로 조산이 일어났고 아이는 유산되었으며 산모 역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유족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아이의 시신을 확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화재로 인한 손상이 심해서 시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설명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출혈은 멈췄고 활력 징후도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나를 다시 긴장시켰다. 그런데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계속 중얼거리던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가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묻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지켜달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아이, 8년 전에 유산되었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난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의식을 잃으면서 손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 사진을 받아든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사진 속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 깊고 똘망똘망한 눈매는 분명히 나를 닮았고 환한 미소와 입가의 작은 보조개는 하은과 똑같았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목에는 하프 펜던트의 반쪽 조각이 걸려 있었다. 하은이 차고 있던 펜던트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8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내 아이가 실제로는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일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 기록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병원 기록에도 주민등록에도 없습니다.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이처럼 말이죠.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고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노이즈가 심한 음성이 들려왔다. 찾지 마라. 아내도, 그 아이도 이미 죽었다.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의도는 분명했다. 누구십니까? 왜?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즉시 통신사에 발신지 역추적을 요청했다. 몇 분 후 결과가 왔다. 발신지는 이 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의 비인가 영구동 지하 3층이었다. 하은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다. 도망쳐.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내 아내가 8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내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끝까지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나 기록 착오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내 가족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나는 병원 후문을 통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4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익숙해진 동선과 경비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일상적인 야간 근무가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평소보다 더 습하고 차가웠다. 발걸음 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져서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만이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지하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달하자 금속으로 된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빨간색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임상 샘플 보관구역 허가자, 외 접근 금지.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 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보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높은 천장까지 닿는 서류 보관함들이 미로처럼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보관함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대부분은 의학 연구 관련 자료들이었다. 임상시험 결과, 환자 데이터, 연구 보고서 등이 연도별,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석진 곳에서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특별한 구역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라벨의 특별 프로젝트라고 적힌 보관함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라벨에는 8-17이라는 숫자와 함께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8-17. 2017년 8월. 하은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였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내가 찾던 것이 있었다. 윤하은. 3부 기록. 임상 코드 H-326. 나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임신 9개월. 태아 상태 양호. 예정일 임박.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산부인과 기록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별 관찰 대상. 유전자 분석 완료. 임상 프로토콜 적용 준비. 이런 용어들이 일반적인 의료 기록에서 사용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비고란의 한 줄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분리분만 피험자 승인. 피험자? 내 아내와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인가? 내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다. 두 번째 폴더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강민재 동의서 없음. 보호자 제거 완료. 나는 이 기록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보호자 제거라니 나를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법적 권리도 알 권리도 심지어 가족으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세 번째 폴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서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H-326 진행 계획서. 그 안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산모와 신생아 분리 후, 별도 관리, 장기간 임상 관찰, 유전자 정보 활용 연구,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였다. 나는 서둘러 중요한 서류들을 5단에 숨기고 보관함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숨을 죽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하은의 사진과 병원 출입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상황 정리가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앞당기죠. 아이는 오늘 밤 안에 다른 시설로 이송하고, 여자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내 심장이 멈춰버렸다. 그들의 계획은 하은이 의식을 되찾기 전에 아이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하은마저 어딘가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가족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나간 후 나는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위층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하은의 병실로 향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하은의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은이 있던 712호 병실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내 아내가 있던 이 방은
이제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환자 차트 거치대는 텅 비어 있었으며 의료진의 출입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병실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기묘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벽에 붙어 있어야 할 환자 정보 카드도 없었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었던 의료기기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다. 심지어 바닥도 새로 닦은 것처럼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짓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간호사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간호사가 있었다. 젊어 보이는 그 간호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712호요? 잠깐만요. 아, 여기 기록이 있네요. 오늘 오후에 전원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원요? 누구의 동의로 어디로 갔습니까? 같은 재단 계열 회복센터로 전원되셨다고. 그런데 이상하네요. 보호자 동의 하에 전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호자 성명이. 간호사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장해철. 이사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한데요. 보통은 가족 보호자가. 나는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재단 이사장이 내 아내의 보호자라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자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데 말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권리가 박탈당하고 내 아내가 어딘가로 끌려간 것이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남편이자 정당한 보호자예요. 당장 수정하고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럼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잠깐만요. 간호사가 다른 화면을 켜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상해요. 환자 기록 자체가 수정되어 있어요. 입원 기록이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고 수술 기록도 일부만 남아 있어요. 나는 점점 더 큰 음모의 실체를 느꼈다. 단순히 아내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복도 끝에서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강민재 팀장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 긴급한 보안 사안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보안 사안? 나는 즉시 지하 비삼에 무단 침입한 것이 들켰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숨어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직접 맞서서 진실을 요구해야 할 때였다. 무슨 보안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사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장실로 향하면서 나는 지하에서 찾은 서류들이 아직 내 옷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 왔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달했을 때 보안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팀장님, 혹시 지하 폐쇄구역 출입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CCTV에 무엇이 찍혔든 저는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의 다음 말이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관련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삭제했는지는 아마 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들이 모르는 물증이 있었다. 이사장실은 예상보다 검소했다. 하지만 그 검소함이 오히려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방은 보통 과시용 화려함을 두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다. 벽에는 각종 의료계 표창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 장해철 이사장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나를 바라봤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우리 병원 지하 폐쇄구역에 왜 무단으로 들어갔나?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생각이 없었다. 숨어서 진실을 찾는 단계는 지났다. 제 아내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하은, 8년 전 화재로 사망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오늘 새벽 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뭘 의심하고 있는 건가? 임상 코드 H-326 분리분만, 피험자 승인, 보호자 제거 완료. 나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발음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해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강 팀장, 당신은 지금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제 직업보다는 제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8년 전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나? 당신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내가 찾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어. 첨단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급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보장하고 아이도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계속했다. 하은 씨가 사인만 했더라면 당신은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었나 보지. 이사장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선택했을 뿐이야.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된 동의서였는데 서명은 내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위조된 서류였다. 이건 위조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 이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 관련된 의료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거나 퇴사했어. 기록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들어오며 이사장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외부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는군. 이사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당신이 아는 기자라도 있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안도했다. 혹시나 해서 대학 동기 중 한 명에게 간단히 상황을 알려뒀던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았다. 회의는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다. 이사장은 나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경고만을 남겼다. 하지만 이사장실을 나서면서 나는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청년이었다. 22살 남짓으로 보이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강민재 팀장님이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저는 실습 간호사 최도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엇을 봤습니까? 도윤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712호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걸 봤는데 일반 이송팀이 아니었어요. 신분증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절차도 이상했어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USB를 내밀었다. 그리고 팀장님이 지하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우연히 개인 카메라로 찍어뒀어요. 시스템 CCTV는 삭제됐지만 제가 따로 저장한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USB를 받아들고 그 안의 파일을 확인했을 때 나는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하은의 사진과 출입증을 들고 비밀 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람, 재단 직원입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정식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명찰도 없었고 출입증도 임시 발급된 것 같았거든요. 재단에서 따로 고용한 외부 인력 같은데 이제 나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다. 목격자가 있고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박스들 중에서 특별히 멀리 밀어둔 하나를 찾았다. 8년 전 화재 이후 하은의 유품을 담아놓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박스였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테이프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박스를 여는 순간 코끝에 희미한 연기 냄새가 스쳤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냄새였다. 탄 자국이 남은 사진들, 가장자리가 그을린 일기장, 녹아서 변형된 액세서리들.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작은 USB 하나. 플라스틱 케이스가 약간 녹아 있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어 보였다. USB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2017년 4월 19일 차량캠. 화재가 발생하기 사흘 전 날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다. 다행히 파일이 인식되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야간 도로를 달리는 우리 차의 내부가 보였다. 운전석에 나와 조수석의 하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들으니 더욱 생생하게 들렸다. 영상 속 하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 병원 떠날까? 영상 속 내가 놀란 듯 반문했다. 갑자기 왜? 검진 결과도 좋았잖아. 이상해. 의사들이 자꾸 더 많은 검사를 받으라고 해. 아기 상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상한 동의서들을 들이밀어. 그리고 병원 직원들보다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 나는 그때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왜 이런 중요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8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지워버린 것일까? 아니면 당시에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일까? 영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하은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정말 싫어. 그 사람들 눈빛이 아이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 같아. 뭔 소리야? 그냥 예민해진 거 아니야? 영상 속 내가 대수롭지 않게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때 화면 한쪽의 길가에 정차해 있는 검은 승합차가 보였다. 차 옆에는 한 남자가 서서 우리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해 보니 오늘 지하에서 본 CCTV 속에 그 남자와 같은 얼굴이었다. 8년 전부터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이 갑자기 끊어졌다. 파일이 손상되었는지 그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은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빠른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다. 잉크가 번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급하게 적은 것 같았다. 4월 21일 밤. 재단에서 출산 후 아이를 분리하겠다고 한다. 보호자 동의서에 민재 몰래 사인하라고 압박한다. 거부했더니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협박했다. 민재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기록을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길. 우리 아이만은 지켜져야 한다. 하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하은이 나에게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둔감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미지정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재 씨죠?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전화 속 여자는 장소와 시간을 간단히 알려줬다. 내일 오후 3시 재단, 아동센터 뒤편 놀이터. 다른 사람과 함께 오거나 추적당하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맴돌았다. 함정일 수도 있고 아이를 미끼로 나를 제거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아동센터 뒤편 놀이터는 예상보다 썰렁했다. 오래된 시설로 보였다. 낡은 미끄럼틀과 반쯤 부러진 그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모래밭. 그곳에서 한 아이가 그네에 앉아 발을 허공에 흔들고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사진에서 본 모습보다 조금 더 자라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과 깊은 눈매는 확실히 나를 닮아 있었고 입가의 미묘한 미소는 하은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차가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8년 동안 어른들의 거짓말과 조작 속에서 자란 아이의 눈빛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 혹시 이름이 뭐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나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훑어보았다. 그 속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윤지안이요. 아내의 성을 가진 이름이었다. 하은이 살아있었다면 지었을 법한 따뜻하고 예쁜 이름. 지안아. 나는 말이 목에 걸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8년 동안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라고 소개해야 할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때 벤치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간직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안아,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여자가 부드럽게 말하자 지안은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서민정입니다. 이곳 아동센터 전담 심리상담사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곧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방금 그 아이, 지안이가 정말 제 아들입니까?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혈액형,
외모, 생년월일. 모든 것이 일치해요. 유전적 특징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뭡니까? 출생신고가 부모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고아인 셈이죠. 재단 변호사들이 모든 서류를 처리했고 보호자도 재단에서 지정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적 부모를 지워버리고 재단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제가 강 선생님께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며칠 전에 지안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언급했거든요. 아버지라고요? 네. 우연히 뉴스에서 강 선생님이 응급구조 활동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지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저씨, 나랑 눈이 닮았어요. 혹시 내 아빠일까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도 어딘가에서 혈연의 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8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정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계속했다. 하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아요. 재단에서는 이 아이를 특별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유전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 연구, 선천적 면역력, 재생 능력, 신경 발달. 지안이는 그들에게 프로토콜 1번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번호. 내 아들을 사람이 아닌 실험 번호로 부르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이 아이를 진짜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센터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안이에게는 당분간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민정은 내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대신 지안이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내 아이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아직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자격을 만들어가야 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적 절차도, 언론 접근도, 의료진 네트워크도 모두 재단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부였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면 외부에, 그것도 이미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던 장희선. 그녀는 몇 년 전까지 모 일간지에서 의료계 비리 전담 기자로 활동했었다. 특히 이 재단 관련 의혹을 파헤쳐서 한때 화제가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기사들이 삭제되고 그녀도 신문사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그녀의 근황을 찾아보니 현재는 독립 언론 플랫폼을 운영하며 의료진 내부 제보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대형 병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연락했다. 네, 장희선입니다. 제보 관련 연락이신가요? 예전보다 조금 거칠어진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그 선배가 맞았다. 선배, 저 강민재예요. 대학 때 동아리에서 민재?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정의감에 불타던 후배가 살아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우리는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희선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랫동안 진실을 파헤치며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재단 얘기가 나온 김에 내 경험담부터 들어볼래?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년 전에 그 의료재단 임상시험 조작 의혹을 파헤치다가 신문사에서 잘렸어. 기사도 모조리 삭제당했고 광고주들 압박까지 들어왔다더라. 심지어는 내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서 협박 전화도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거군요. 맞아.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진짜 뉴스만 다뤄. 대신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래도 자유롭게 진실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USB와 복사해둔 서류들, 그리고 하은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선배, 이게 제 아내와 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일이고요. 희선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분리분만, 피험자 승인, 보호자 제거 완료. 와, 진짜 미쳤네. 이건 의료가 아니라 인신매매야.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서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다. 좋아. 이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야. 재단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지. 하지만 이걸로 기사를 쓰려면 희선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한 방이요? 현재 진행형인 증거, 녹취든 현장 목격이든 아니면 내부자 증언이든 과거 기록만으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 특히 상대가 이 정도 규모의 재단이라면 더더욱. 나는 지하에서 들었던 대화와 이사장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 직접 증거를 남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외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희선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기회를 만들어 보자. 강민재, 우리가 진짜 기사 한번 써보자고. 이번엔 내 가족 이야기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위험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조용히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어차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미 나는 그들의 레이더에 완전히 포착된 상태였다. 숨어서 조용히 대처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내부자 증언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해. 내가 말한 그 간호사, 최지연 말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희선은 노트에 계획을 적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녹취나 영상 증거도 필요해. 이사장이나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들 말이야.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윤하은 씨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8년 만에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재단 계열 회복센터로 향했다. 건물은 일반 병원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다. 깔끔한 외관과 잘 정돈된 조경이 인상적이었지만 내게는 감금 시설처럼 느껴졌다.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었다. 하은의 병실 앞에는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신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줬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민재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기쁨, 안도감, 그리움, 분노,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화재가 일어나고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창문도 없는 하얀 방에 있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고 계속 들락거렸어. 나를 검사용 침대로 옮기고 배를 만지고 혈액을 채취하고 내가 뭐냐고 물어봐도 늘 같은 대답만 했어. 뭐라고 했는데?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라고.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는 볼 수 없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이를 본 적은 있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울음소리는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어떤 날은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지. 하지만 내 품에 안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말한 적은 없어. 가끔 연구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하은이 목소리를 낮췄다. 프로토콜이 성공적이라고, 1번 샘플이 예상보다 안정적이라고 그런 말들을 했어. 1번 샘플, 지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들은 내 아이를 처음부터 실험 재료로만 봐왔던 것이다. 민재야. 그런데 하은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몇 년 전부터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안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은이 주변을 살피며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무 오래 살아있어서 위험하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환자분이 약물 복용 시간이라서. 간호사의 명찰을 보니 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디서 본 이름 같았는데 그때 기억났다. 지하에서 본 임상기록 서류에 서명되어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시선을 피했다. 간호사님, 혹시 8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셨나요? 네. 그때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줬다. 그녀는 하은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 모든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실을 나서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부의 협력자를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리고 최지연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원을 나와서 주차장에서 최지연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그녀가 흰 가운을 벗고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다. 긴 근무를 마친 간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내가 왜 그녀를 따라오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계속 저를 보셨죠?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네.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윤하은 씨 남편다우시네요. 다른 보호자분들과는 눈빛부터 달라요. 뭔가 계속 의심하고 파헤치려는. 우리는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연은 커피 대신 따뜻한 물만 주문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연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8년 전,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신입이었어요. 간호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곳이었죠. 하은 씨가 임상시험 동의를 거부했을 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보호자인 남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제거된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서류상에서 연락처를 지우라는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제거라는 게 물리적으로 해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단지 서류상에서 지워버리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에 서명했어요. 보호자 연락 두절, 가족관계 확인 불가 같은 거짓 기록들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지금 중요한 건 그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8년 동안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괴로웠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났어요. 하은 씨가 남편을 찾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게,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입을 열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간호사 면허도 취소되고 취직도 못하고 모든 게 무너져요. 게다가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우리가 모두 같은 배에 탔어요. 다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나는 희선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개인의 양심보다 집단의 두려움이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다고. 지금도 하은 씨와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이미 별도 시설에 있고 하은 씨는 아직 관찰 단계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장님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결국 입을 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혼자 힘으로는 무서워서 못하겠지만 몇 가지 문서는 몰래 복사해 둘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설득할 수 있을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가해자에서 증언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증언을 하게 되더라도 제 가족만큼은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약속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밖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가로등 아래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었다. 카페를 나와 지연과 헤어진 후 주차장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했다. 병원 건물의 희미한 조명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주차된 내 차에 가까워질 때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담배불이었다. 누군가 내 차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담배는 끊었다고 했지 않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내 개인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니 눈썹 옆으로 길게 난 흉터가 선명했다. 지하 CCTV에서, 하은의 기억에서, 그리고 8년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글쎄다. 나는 너를 아주 오래 봐왔는데.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으며 말했다. 8년 전 그날도 너희 부부차를 뒤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지. 그때부터 계속. 당신은 누구죠? 이재영. 재단 외부협력팀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비꼬듯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안 컨설턴트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재영은 천천히 내게 다가오며 계속했다. 이사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어.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멈춰라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시작한 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재영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예상한 답이네.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깃을 잡았다. 지안이한테 손 떼면. 봐라. 벌써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그가 내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말했다. 너 같은 아빠들 많이 봤어. 뒤늦게 나타나서 죄책감에 영웅놀이 하려는 인간들. 끝은 다 뻔하지. 나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뿌리쳤다.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겠네요. 외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재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내 말이 핵심을 찔렀던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조언 하나 해주지. 기사, 녹취, DNA 검사 다 해봤어. 이사장 같은 인간은 그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자기 발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은 협박인 동시에 어쩌면 조언일 수도 있었다.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더욱 섬뜩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실험주의인지 말이야. 그때까지 조심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냥당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먼저 공격해야 할 때였다. 희선과 함께 작전을 세웠다. 그녀의 낡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다. 허름한 건물 4층이었지만 벽에는 그간 삭제당한 기사들의 복사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한 기자의 집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이 타입으로 이사장 같은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해. 희선이 USB 크기의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최신형이야. 옷 안쪽에 부착하면 5시간 정도는 버텨. 음질도 상당히 좋고. 그녀는 녹음기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설명했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사장실에 들어갈 방법이야.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결정적인 말을 끌어내는 것. 나는 내 직책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에 있었던 응급사고 보고서를 가져가서 8년 전 화재와 유사점이 있다고 하면 이사장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서. 희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동시에 지연 씨로부터 내부 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 확실해질 거야. 작전은 복잡했지만 체계적이었다. 1단계로 나는 공식적인 업무 보고를 핑계로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숨겨둔 녹음기로 그의 말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2단계로 지연이 내부 문서를 복사해서 전달하고 3단계로 확보된 녹취와 문서를 바탕으로 희선이 폭로 기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위험한 건 알고 있지? 희선이 물었다. 녀석들은 구두 협박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더 이상 도망치진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새 셔츠를 입고 그 안쪽에 녹음기를 고정시켰다. 작은 LED가 한번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다. 드디어 진실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순간이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게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장해철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역광으로 만들어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다. 무슨 일인가? 강 팀장. 최근 고속도로 사고 보고서와 8년 전 병원 화재 사건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약간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화재 사건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다. 화재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 아닌가? 왜 다시 그 얘기를? 그런데 그때 사망 처리된 한 명이 실제로는 살아 있었고 최근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윤하은 씨, 제 아내이기도 하고요. 장해철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의료진도 가끔 실수를 하지. 사망 판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망 진단서, 장례 기록, 재단 보험 처리까지 모두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사장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강 팀장, 당신은 지금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아니요. 제 가족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8년 전 당신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나? 나는 조용히 들었다. 녹음기가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최선의 옵션을 제공했어. 첨단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아이도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그는 의자에 기대며 계속했다. 하지만 하은 씨는 거부했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었나 보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이사장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야. 더 효율적인 방법을.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해보게. 전 세계 의료 시장에서 유전자 맞춤형 치료와 장기 이식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인류를 위한 투자야.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 투자에 제 아내와 아이가 강제로 사용된 겁니까? 강제? 서류상으로는 전부 자발적 동의야. 그게 문명의 방식이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당신 아내 서명이 있어. 그리고 당신 이름도. 내 이름이 적힌 칸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필체로 사인이 되어 있었다. 명백한 위조였다. 위조. 증명할 수 있나?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담당 간호사와 의사들은 모두 승진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 기록도 깔끔해.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가? 외부 언론에서 우리 재단 임상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취재 허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장희선이라고. 이사장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의 시선이 곧장 나에게로 향했다. 강 팀장.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졌다. 당신, 꽤 먼 데까지 갔구나. 나는 속으로 욕을 삼켰다. 희선이 움직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접촉 시도가 들어갈 줄은 예상 못했다. 언론 쪽은 제가 알아서 맡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대신 내부에서 새는 입부터 조용히 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강 팀장.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언론, 경찰, 보호자. 이 모든 것들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야. 하지만 단 하나 감당하기 힘든 건 그가 뒤돌아섰다. 대중의 분노지. 나는 숨을 삼켰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기사에 인용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 순간 내 셔츠 안쪽에서 작게 진동이 울렸다. 녹음 시간 종료 알림이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하게, 강 팀장.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뭐라든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건 항상 가족이라는 걸. 나는 문을 나서며 그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곧 실행할 예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사장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희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다. 녹취가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녹취는 성공했어요. 이사장이 직접 프로그램의 목적, 위조 가능성, 언론에 대한 대응 의도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중의 분노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다고도 했어요. 희선은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완벽해. 당장 백업부터 떠도. 여러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기사 초안을 써볼게. 이번엔 정말 빡세게 써보자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민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안이가 사라졌어요. 나는 급히 핸들을 돌려 아동센터로 향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8년 전 그날처럼 굵은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드렸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눈이 충혈된 채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오늘 저녁 7시쯤에 재단 직원들이 와서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서 지안이를 데려갔어요.
서류도 멀쩡해 보였고 공식적인 절차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일정은 애초에 없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그게 이상해요. 주 출입구 CCTV는 각도가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차량 번호가 제대로 안 보여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 같아요. 민정은 손에 든 작은 기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해둔 보조 카메라가 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몰래 달아놨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지안이 잠든 듯 축 늘어진 상태로 재영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았다.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아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아이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희선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아이까지 건드렸다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네. 이것은 더 이상 의료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아이를 어떻게 찾죠? 내가 예전에 취재했던 재단 계열 시설들 목록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폐쇄됐지만 실제로는 운영 중인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 그 중에서 아이들을 숨겨둘 만한 곳을. 희선은 즉시 정보를 보내줬다. 도시 외곽산 중턱에 위치한 옛 요양원 건물. 과거 기사에서 한번 문제 제기되었다가 곧 잠잠해진 곳이었다. 나와 민정은 그곳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산길을 올라가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지안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철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희미한 조명 아래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익숙한 흉 터진 얼굴이 보였다. 나는 생각하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철문 옆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도로 쪽으로 뛰쳐나갔다. 승합차가 앞으로 나가려 할 때 나는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다. 멈춰. 지안이를 내려놔. 전조등이 내 눈을 찔렀다. 차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옆길로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다. 지안아, 아빠야 들리니? 차 안에서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 같았다. 재영이 창문을 조금 내리고 소리쳤다. 이러다 다친다, 강민재. 지안이를 내려. 당장 내려달라고? 그럼 거래하자고. 내가 가진 모든 증거와 바꾸자.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차가 다시 속도를 높였고 나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옆으로 몸을 던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떨어진 후 일어나 보았을 때 승합차는 이미 산길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정이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봤어요? 차 옆면에 붙어있던 작은 마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상 코드 H-326과 같은 파란 육각형 로고였다. 이제 완전히 증거가 드러났어요. 민정이 말했다. 이 아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연구 재료고.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용히 숨어서 싸울 수 없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날 밤 희선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8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그리고 번호로 불린 아이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비밀 임상 프로그램 전모. 기사는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녹취 파일의 핵심 부분, 내부 문서 스캔본, CCTV 캡처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댓글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했다. 이게 진짜라면 완전히 미쳤네. 아이들을 실험지로 써먹었다는 거야? 재단 이사장 당장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의료재단 비리 아동, 인권 침해 같은 키워드들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에서 공식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료윤리위원회도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지안을 찾는 일이었다. 경찰과 함께 재단 계열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메인 병원은 물론이고 외곽의 연구소들, 휴양시설로 위장한 건물들까지 모조리 뒤졌다. 그 중에서도 도시 외곽 옛 요양병원을 개조한 연구시설에서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다. 지하 1층 격리병실에서 지안을 발견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문이 열리자 지안의 눈이 크게 떴다. 민정 선생님. 그가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었다.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 그를 안아줬다. 나는 그 뒤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아버지였다. 지안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당신은 누구죠? 라고 묻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안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엄마요? 아이의 눈에서 호기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번졌다. 그래. 유나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말을 끝내기 전에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하은이 서 있었다. 경찰과 의료진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다가온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8년 만에 자신의 아이를 만나는 어머니의 감격이 가득했다. 함께 말하자. 그녀는 내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우리가 너의 부모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하은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널 찾지 못했을 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 둘을 함께 안았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는 그 순간 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안의 작은 손이 내 등을 감쌌을 때 나는 비로소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언론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재단의 비리가 연일 드러났다. 장해철 이사장은 불법 임상시험, 의료기록 조작, 아동 인권 침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재영도 아동 납치와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안 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더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총 7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었고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들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가족의 싸움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이다. 지안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생각보다 씩씩했고 똑똑했다. 8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안이 물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다시 가족이 되기까지. 그 후 1년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창 밖으로 하늘이 잘 보이는 집이었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까지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하은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악몽에 자주 시달렸고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특히 지안과 함께 있을 때의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지안은 새 학교에 적응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타고난 밝은 성격 덕분에 금세 인기가 많아졌다. 선생님들도 지안의 똑똑함과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다. 희선은 오랜만에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기사는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고 의료진 내부 고발을 다루는 전문 기자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다. 최지연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사건의 전모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결과 형량도 줄었다. 하지만 간호사 면허는 취소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끔 민정을 통해 안부를 전해올 때마다 나는 그녀가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를 바랐다. 민정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지안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고마운 선생님이었고 우리 부부에게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은인이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안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족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쏟아지면서 결국 일부를 자백했다. 마지막 공판에서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장해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단은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안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그 한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가족 사진 많이 찍어요. 나는 카메라를 꺼내며 웃었다. 좋지.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찍는 거야. 너도 나도 엄마도 가끔 울고 가끔 웃고 가끔 화내는 모습까지 전부. 지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아빠 울음 터뜨리는 표정도 찍어도 돼요? 그럼. 그게 진짜니까.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설픈 포즈로 첫 번째 가족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화면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서툴지만 분명히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세 사람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짜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 사진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데이터로 취급하고 가족을 번호로 부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주말에 함께 놀러 가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 말이다. 하은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써나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의 실험 기록도 아닌 우리만의 인생으로. 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8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잃는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지안이 창가로 다가가서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비 그치면 공원에 갈까요? 그럼 가족끼리 소풍 가자.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확신했다. 불 속에서 거짓 기록 속에서 누군가의 탐욕 속에서 여러 번 잃어버렸던 내 가족을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새로운 8년, 그리고 그 다음에 8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다시 떼어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놓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안이 잠들기 전에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대답했다. 그럼, 절대로.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8년의 눈물과 추적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들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